아저씨 1,000원어치만 탈 수 있을까요? 2006년 겨울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42살 택시 기사 한성진은 퇴근길에 갓길에서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어요. 12살 소녀가 5살 남동생을 업고 서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1,000원짜리를 내밀었어요. 누나 등에 업힌 남동생은 얼어붙은 입술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살던 남매였어요. 하나뿐인 혈육인 고모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고 돌아갈 차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성진은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보육원까지는 40분 거리, 미터기로 치면 10,000원이 훌쩍 넘는 요금이 나올 거리였어요. 하지만 성진은 미터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터기를 꺼버린 그 선택이 성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0년 뒤 이 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년 겨울, 서울의 밤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42살의 택시 기사 한성진은 그날도 새벽부터 핸들을 잡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산업금을 채우고 나면 남는 돈이라곤 고작 몇만 원, 그마저도 월세와 공과금으로 빠져나가는 팍팍한 삶이었으니까요. 성진은 이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진은 겨우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빈 차로 차고지를 향해 달리는데 문득 갓길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루 종일 시달린 몸이 쉬고 싶다고 아우성쳤거든요. 그런데 백미러에 비친 그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진은 결국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5살배기 남자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낡은 패딩 차림이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동생의 귀를 두 손으로 감싸며 체온이라도 나눠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 계세요. 보육원에서 살아요. 성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이라니, 이 추운 밤에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거리에 나와 있다니요. 그는 허리를 숙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럼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이 근처에는 보육원이 없는데. 여자아이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매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하나뿐인 혈육인 고모가 있다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모의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1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빚 갚느라 나도 죽을 지경인데 너희까지 어떻게 하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러고는 먼 길을 걸어온 아이들에게 물 한 모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서아가 간절하게 초인종을 눌러도 고모는 끝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서아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데 지갑을 떨어뜨렸나 봐요. 돌아갈 차비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돌아가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거리를 버스로 가도 힘든데 걸어서 가려니 막막했을 거예요. 게다가 날은 어둡고 바람은 차갑고 어린 도아는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도아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서아는 동생을 달래며 갓길에 웅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서아가 작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더니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서아가 그 돈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펴서 성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새파랗게 얼어붙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1,000원어치만 탈 수 있을까요? 성진은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1,000원을 내밀며 택시를 타겠다는 아이,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간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서라도 동생만큼은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1,000원이면 충분해. 어서 타렴. 성진은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차 안이 따뜻해지자 아이들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어요. 도아가 누나의 품에 파고들며 누나, 따뜻해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성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성진은 조수석에 올려둔 봉지를 뒤로 건넸습니다. 퇴근 후에 먹으려고 사둔 따뜻한 우유 한 팩과 호빵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은 성진의 저녁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서아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모르는 아저씨에게 음식까지 받아도 되는 건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도아가 누나, 나 배고파라고 속삭이자 서아도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우유를 먼저 도아에게 건넸습니다. 도아가 우유를 홀짝홀짝 마시는 동안 서아는 호빵을 반으로 쪼갰어요. 큰 쪽은 동생에게 주고 자신은 작은 쪽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백미러로 지켜보던 성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호빵을 아껴가며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한참을 씹고 또 한 입 베어 물고는 오래오래 음미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인 것처럼요. 따뜻한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보육원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미터기로 치면 10,000원이 훌쩍 넘는 요금이 나올 거리였어요. 하지만 성진은 미터기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서아가 다시 1,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1,000원어치라고 하셨잖아요. 성진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집스럽게 1,000원을 성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받아주세요, 아저씨. 안 그러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요. 서아의 눈에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공짜로 신세를 지는 게 아이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성진은 그 마음을 알기에 결국 구겨진 1,000원을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 잘 받을게. 서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성진은 아이들이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서아가 도아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 성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성진은 손을 흔들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손바닥 위에는 서아가 쥐어준 1,000원짜리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열린 창문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성진의 가슴 속에는 묘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진은 자꾸만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1,000원을 내밀던 서아의 떨리는 손, 누나. 품에 파고들던 도아의 작은 몸, 호빵 하나를 나눠 먹던 남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문득 오래전 떠나보낸 자신의 가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성진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과 딸을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진은 더욱 일에만 몰두해 왔던 것이죠. 두 아이들에게서 하늘나라로 떠난 자신의 아이들이 겹쳐 보였어요.
만약 자기 아이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렇게 떨고 있다면 누군가 따뜻하게 걷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성진은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1,000원짜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성진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호빵 하나를 반으로 쪼개 동생에게 큰 쪽을 건네던 서하, 누나 품에 파고들며 따뜻해라고 속삭이던 도아.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장면들이 천장에 영사기처럼 펼쳐졌어요. 특히 성진의 눈에 깊이 박힌 건 아이들의 발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흘깃본 남매의 운동화가 도무지 잊히지 않았어요. 뒤축은 완전히 꺾여 있었고 앞코에는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한겨울에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얇은 신발로 1시간이 넘는 길을 걸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진은 결국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가게마다 진열된 신발들을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가장 튼튼하고 따뜻해 보이는 운동화 2켤레를 골랐습니다. 여자아이용 분홍색 1켤레, 남자아이용 파란색 1켤레. 안감에 털이 들어있어서 겨울에도 발이 시리지 않을 거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해주었어요. 신발값은 성진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의 몇만 원짜리 지출은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꺾인 운동화를 떠올리면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신발 상자 2개를 소중하게 안고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니 마침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도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아의 걸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한쪽 다리를 약간 끌듯이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다가가자 서하가 먼저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도아도 누나를 따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밤 택시 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며칠 지냈더니 볼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안녕, 잘 지냈어? 성진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온 상자를 열어 신발을 꺼냈어요. 이거 너희 주려고 가져왔어. 신어볼래? 서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운동화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아는 파란색 신발을 보자마자 우아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이거 정말 저희 거예요? 그럼 어서 신어봐. 성진은 직접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먼저 서하의 낡은 운동화를 벗기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서하는 발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며 따뜻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성진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도아 차례였습니다. 성진이 도아의 낡은 운동화를 벗기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서하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진의 손이 도아의 운동화를 벗기면서 바짓단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 순간 성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도아의 왼쪽 다리에는 화상 흉터가 발목부터 무릎 위까지 흉측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자국이 마치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5살배기 아이의 연약한 다리에 이런 상처가 있다니 성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화재 사고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불이요. 도아가 그때 다리를 다쳤어요. 성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서하가 했던 말,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 그 사고가 화재였던 거예요.
부모님을 앗아간 그 불길이 어린 도아의 다리까지 집어삼켰던 겁니다. 성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5살의 부모님을 잃고 온몸에 화상까지 입고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 세상이 이 작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아야, 많이 아팠겠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아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아파요. 그냥 좀 불편해요. 그 순수한 대답에 성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성진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도아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어때, 편하니? 네. 진짜 따뜻해요, 아저씨. 도아가 신발을 신고 몇 발자국 걸어보았습니다. 여전히 한쪽 다리를 약간 끌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성진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서아가 성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도아가 신발 때문에 발이 많이 시려웠거든요. 흉터 있는 다리는 감각이 좀 둔해서 동상 걸려도 잘 모른대요. 그 말에 성진의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어린 누나가 동생의 상태를 얼마나 걱정하며 살았을지 짐작이 갔어요. 12살짜리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성진은 보육원을 나서면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성진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데려다 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성진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아의 다리가 떠올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아 다리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원장 선생님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술을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대요. 지금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성진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비용이 문제인가요? 네. 수술비하고 재활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어요. 저희 보육원 형편으로는 엄두를 못 내는 금액이에요. 3천만 원. 성진에게도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택시 기사에게 3천만 원은 평생을 모아도 닿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리치료라도 꾸준히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아이가 크면서 점점 더 절개될 수도 있다는데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보육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진은 내내 도아의 다리를 생각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 흉터, 절뚝거리며 걷던 그 모습, 그러면서도 안 아파요라고 웃던 그 얼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진은 다시금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아들과 딸,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이들. 만약 그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면 도아 또래였을 거예요. 만약 자기 아이들이 저런 상처를 안고 있다면 성진은 무슨 짓이라도 해서 고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아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뿐인 혈육 고모마저 외면한 아이, 3천만 원이 없어서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할지도 모르는 아이. 그 생각을 하니 성진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성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갑 속에는 서아가 건네준 1,000원짜리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그 돈을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1,000원짜리. 하지만 그 돈에는 아이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0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대가를 치르고 싶었던 12살.
서아의 자존심, 동생만큼은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누나의 사랑. 이 1,000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1,000원이었습니다. 성진은 1,000원짜리를 소중히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에 뜬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아의 다리를 고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인 걸까? 아이의 미래가 그까짓 돈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 성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윤곽도 잡히지 않는 생각이었지만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다짐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도아가 두 다리로 힘차게 뛰어다니는 꿈이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성진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손에는 과일 한 봉지와 과자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었지만 사실 성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아의 다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아와 도아는 성진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도아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약간 끌었지만 지난번보다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성진이 사다 준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아저씨, 또 오셨어요. 도아가 성진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성진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어요. 서아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신발 진짜 따뜻해요. 성진은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과자를 나눠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보육원에서의 생활 이야기. 아이들은 마치 오랜 친척 어른을 만난 것처럼 스스럼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아야, 다리는 좀 어때? 많이 불편하니? 도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오래 걸으면 좀 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성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5살짜리가 무엇이 괜찮고 괜찮지 않은지 제대로 알 리가 없었어요. 아이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아는 착해서 아파도 잘 안 그래요. 밤에 다리 아프다고 울 때도 있는데 낮에는 괜찮은 척해요. 그 말에 도아가 발끈했어요. 누나, 나 안 울어. 울었어. 지난주에도 울었잖아. 남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성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밤마다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우는 아이, 그런 동생을 지켜보며 소갈이하는 누나. 이 어린 것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성진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아저씨가 지난번에 원장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도아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던데? 서아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희망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지금 수술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요. 피부 이식이랑 재활치료 받으면 흉터도 많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야? 서아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수술비랑 재활비 합치면 3천만 원도 넘는데요. 보육원에서도 엄두를 못 낸대요. 3천만 원. 원장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숫자가 다시 성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원장 선생님이 여기저기 후원 요청도 해보셨대요. 그런데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도아까지는 순서가 안 돌아온대요. 순서라니? 후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대요. 암 걸린 애들, 심장 아픈 애들, 그런 애들이 먼저고요. 도아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순위가 밀린대요.
성진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병 환자가 먼저인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아의 다리가 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외면받아야 하는 걸까요? 서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 빨리 커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도아 수술시켜 줄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12살짜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성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빨리 커서 돈을 벌겠다니, 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니요. 성진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아는 참 착한 누나구나. 서아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성진은 똑똑히 보았어요. 보육원을 나서는 길 성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3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돌았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 돈만 있으면 도아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지 않아도 되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친구들과 똑같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작 3천만 원이 없어서 아이의 미래가 꺾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성진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은 3,200만 원. 10년 넘게 산학금을 아끼고 끼니를 줄이고 난방비를 아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성진에게 이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어요. 이건 꿈이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법인 택시 기사로 평생을 남의 차를 빌려 타며 살아온 성진에게 개인 택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기 차를 갖고 산학금 걱정 없이 법만큼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살. 퇴직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대책. 그게 성진이 10년 넘게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온 이유였어요. 개인 택시 면허를 따려면 면허 양수 비용과 차량 구입비 등으로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성진은 그 목표를 향해 10년을 달려왔어요. 이제 거의 다 모았습니다. 몇 년만 더 버티면 꿈에 그리던 개인 택시 기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과 똑같은 금액이 도아의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성진은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10년 동안 품어온 자신의 꿈, 하나는 5살짜리 아이의 미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놓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에 아픈 아이가 어디 도아뿐이겠어요. 그 아이들을 다 도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성진에게도 자기 삶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진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아의 일그러진 다리가 보였어요. 절뚝거리며 걷던 모습, 밤마다 아파서 운다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괜찮아요 라고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아.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빨리 커서 돈 벌어 동생 수술시켜 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어깨에 얹힌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과 딸. 만약 그 아이들이 살아서 아프고 힘들었다면 성진은 모든 걸 다 내주고서라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줬을 겁니다. 도아와 서아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단 한 명뿐인 혈육 고모마저 문전박대한 아이들. 이 세상에 누구 하나 이 아이들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도아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합니다. 성진은 통장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꿈은 조금 늦어도 된다. 60이 되어서 개인 택시를 시작해도 70이 되어서 시작해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아의 다리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수술해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아이가 자라면서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늦은 꿈은 그래도 꿈이지만 늦은 치료는 치료가 아닙니다. 성진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음을 굳혔어요. 해가 뜨자마자 성진은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장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른 아침에 찾아온 성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성진은 원장 선생님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도화 수술비 충당해 주세요. 원장 선생님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3천만 원이 넘잖아요. 제가 개인 택시 면허 따려고 10년 넘게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꿈은 늦어도 되지만 아이 다리는 지금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기사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평생 모으신 건데 어떻게 이러세요? 원장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성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제가 돈을 냈다는 걸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어디선가 후원금이 들어왔다고만 해주세요. 왜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이들이 부담 가질까 봐요. 특히 서아가요. 그 애는 자존심이 세서 모르는 아저씨한테 이런 큰 신세를 졌다는 걸 알면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성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거 없습니다. 그냥 도아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충분해요. 성진은 그렇게 말하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텅 빈 통장을 품에 안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꿈은 조금 미뤄졌지만 아이의 다리는 살릴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성진은 다시 낡은 법인 택시의 핸들을 잡았습니다. 개인 택시의 꿈은 멀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성진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은 뒤 그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자금을 모두 써버린 성진은 다시 법인 택시의 스페어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어 기사란 정규 기사가 쉬는 날 대신 차를 모는 임시 기사를 말해요. 수입은 불안정하고 좋은 시간대는 정규 기사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새벽이나 심야 시간만 배정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성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시 10년을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조금 늦어졌을 뿐 꿈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해 가을 성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성진이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문제였어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전세 사기였습니다.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성진의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을 날린 성진은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아의 수술비로 3천만 원을 쓰고 전세 사기로 2,500만 원을 잃고 성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는 빚만 쌓여갔습니다. 성진은 결국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축축한 방, 겨울이면 곰팡이가 피고 여름이면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월세 30만 원을 내기 위해 성진은 하루도 쉬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핸들을 잡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김밥 한 줄로 버텼어요. 가끔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아껴야 했어요. 빚을 갚아야 했고 월세를 내야 했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느라 성진은 한동안 보육원에 연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쓰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밀린 월세를 막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이 떠올라 성진은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아의 수술은 잘 되었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궁금했거든요. 전화를 받은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들은 잘 있죠? 원장 선생님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서아와 도아가 한 달 전에 미국으로 입양 갔어요. 성진은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입양이요? 네, 좋은 가정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주겠다고 하셨고, 도아 치료비도 계속 지원해 주신대요. 도아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재활치료도 잘 받고 있다고 해요. 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허전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기사님,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기사님 보고 싶어 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많이 아쉬워했어요. 제가 요즘 사정이 있어서요. 아이들한테는 잘 됐다고 전해주세요. 아, 이미 떠났구나. 원장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그런데 아이들이 기사님께 드리라고 남긴 게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성진은 그날 저녁 퇴근길에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성진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반겼어요. 기사님, 많이 힘드셨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하시고요. 원장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상자 하나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기사님께 드리라고 남긴 거예요. 서아가 편지도 썼고 도아는 직접 만든 선물을 넣었더라고요.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아가 정성껏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12살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서아예요. 아저씨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게 돼서 너무 속상해요. 원장 선생님이 아저씨한테 연락해 보셨는데 전화가 안 됐대요. 저희가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서 이렇게 편지 써요. 아저씨, 그날 밤 기억나세요? 저희가 고모네 집에서 쫓겨나고 길에서 떨고 있을 때 아저씨가 차 세워주셨잖아요. 저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도아가 울고 길도 모르겠고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택시에 타니까 갑자기 따뜻해지고 무섭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저희한테 우유랑 호빵 주셨을 때 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저희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모도 우리 안 받아줬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저씨가 새 신발 사다 주셨잖아요. 저 그때 신발 신고 너무 좋아서 밤에 몰래 울었어요. 도아는 신발 신고 방방 뛰면서 좋아했어요. 발가락이 안 시려서 좋다고요. 아저씨, 저희 이제 미국 가요. 새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신대요. 후원자분이 나타나셔서 도아 다리 수술도 받았어요. 저 너무 기뻐요. 근데 아저씨한테 인사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저씨가 저희 첫 번째 은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처음 저희한테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요. 저 아저씨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진짜로요. 저 나중에 크면 꼭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 될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가 저희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한테 해줄 거예요. 아저씨, 건강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저희는 잘 지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아저씨. 서아 올림. 성진은 편지를 읽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에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12살짜리가 쓴 편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며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도아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미술 시간에 만들었는데 기사 아저씨 드릴 거라고 했대요. 상자를 열자 작은 택시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종이와 상자를 오리고 붙여서 만든 수제 택시였어요. 노란색 색종이로 차체를 덮고 검은색 종이로 바퀴를 붙이고 앞유리에는 조그만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도아가 삐뚤빼뚤하게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닮았죠? 저도 크면 아저씨처럼 택시 운전할래요. 아저씨처럼 멋진 택시 아저씨 될 거예요. 도아가. 성진은 그 택시 모형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어설픈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택시. 색종이가 삐뚤게 붙어 있고 풀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지만 성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아이들이 정말 기사님을 좋아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에 서아가 저한테 그랬어요. 택시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른이래요. 어른들은 다 무섭고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성진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그걸 평생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는 성진의 손에는 서아의 편지와 도아의 택시 모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성진은 그것들을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편지를 읽고 그 택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성진은 그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 핸들을 잡았고 산학금과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42이던 성진은 어느새 62이 되었습니다. 까맣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고닫던 허리는 굽어졌어요. 남들은 손줄을 안고 공원을 산책할 나이에 성진은 여전히 핸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사치였어요. 쉬면 당장 월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성진의 반지하 방 책상 위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아내와 아들,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성진은 매일 밤 그 사진에 먼저 인사했어요. 여보,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 애들아, 아빠 아직 버티고 있어. 그게 성진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보물들이 있었어요. 바래고 낡은 편지 한 장, 색이 빠진 종이 택시 모형, 그리고 코팅된 1,000원짜리 지폐. 가족 사진과 나란히 놓인 이것들이 성진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성진이 서아와 도아를 잊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난 뒤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기 아이들 생각이 조금은 덜 아팠거든요. 하늘로 보낸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두 아이. 그 존재가 성진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몰래 건네주었던 쪽지도 있었어요. 도아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해 주신 그 숭고한 뜻 잊지 않겠습니다. 기사님의 선함이 아이들의 평생 날개가 될 것입니다. 성진은 그 쪽지를 버리지 못하고 20년 동안 지갑에 넣어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내 희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위안. 그 쪽지는 성진의 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진은 유독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8시간을 돌았는데 수입은 고작 5만 원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돌아온 성진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습기 때문에 물얼룩이 번져 있었고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6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마저 잃어가는 살.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성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애들아, 아빠가 많이 지쳤나 봐. 성진은 사진 속 가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이 올 리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밤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갑을 꺼내 안쪽에서 코팅된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바랜 지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서아야, 도아야. 너희는 잘 살고 있니? 우리 애들 대신 너희라도 행복하게 살아줘. 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는 많이 늙었어. 개인 택시는 결국 못했어. 그 돈을 도아 수술비로 썼으니까. 근데 후회는 안 해. 진짜야. 후회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어.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택시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집어 보니 도아가 썼던 메모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닮았죠? 저도 크면 아저씨처럼 착한 택시 아저씨 될 거예요. 성진은 그 메모를 읽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성진은 가족 사진과 택시 모형, 편지, 그리고 1,000원짜리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가족과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아이들. 이 두 존재가 성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진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어젯밤보다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면서 성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이 아이들 덕분에 살았구나. 서아의 편지에 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 나중에 크면 꼭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 될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성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서아는 분명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성진은 행복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성진은 퇴근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그 일상.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지만 성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서아와 도아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겼으니까요. 노을이 지는 저녁 성진은 퇴근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이런 하늘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아. 그리고 서아야, 도아야. 너희도 이 하늘 보고 있니? 성진은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아이들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성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서아와 도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년 전 모습 그대로 12살 서아와 5살 도아가 성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꿈속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성진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62살의 성진은 빗줄기 사이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침침해진 눈 때문에 야간 운전은 되도록 피했지만 그날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월말이라 월세가 밀려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성진은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유리에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뿌옇게 번지고 도로 위 차선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불쑥 들어온 거예요. 성진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 위에서 미끄러졌고 택시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충격과 함께 에어백이 터지고 성진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앞유리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차 앞부분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을 추월했던 검은색 외제차도 저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가드레일을 살짝 긁었는지 차 옆면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외제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비싼 코트를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성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끼어들어서 생긴 사고인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양반,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끼어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피하려고 했는데 길이 미끄러워서요. 뭐? 내가 끼어들었다고? 증거 있어? 블랙박스 있으면 보여줘봐. 성진의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법인 택시라 그런 장비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성진이 말문이 막혀있는 사이 젊은 남자가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 택시 기사가 뺑소니 치려다 잡혔어요. 네, 처리 부탁드려요. 뺑소니라니. 성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사고 현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뺑소니라니요. 젊은 양반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도망간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성진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찰들이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성진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거든요. 기사님, 뺑소니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뺑소니요? 제가 언제 도망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기사님 차량이 접촉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막았다고 합니다. 성진은 억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항변해도 경찰들은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젊은 남자의 아버지는 지역 유력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고 경찰과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성진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밤새 조사를 받았지만 성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없으니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진술이 엇갈린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뒤 성진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성진이 소속된 법인 택시회사 대박운수의 사장이 성진을 불렀습니다. 대박운수 사장 박태식은 업계에서 악덕업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기사들의 산학금을 과하게 책정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기사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기사, 이번 사고건 때문에 왔어. 박태식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성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어요. 사고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차량 수리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그렇다더군. 5천만 원이요?
사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끼어들어서 생긴 사고입니다. 증거가 있어? 없잖아. 상대방은 너한테 뺑소니 혐의까지 씌우고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성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태식이 의자에 기대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상대방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손 안 대면 사업 못해. 나도 그 사람한테 밑보이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합의금은 회사에서 처리할게. 대신 내 퇴직금에서 빼겠어. 성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퇴직금이라니. 성진이 대박 운수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쌓은 퇴직금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게 성진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어요. 사장님,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 퇴직금으로 합의를 봐야 합니까? 잘못 없다고. 증거를 대봐. 없잖아. 그리고 회사 이름 걸고 다니면서 사고 쳤으면 회사에도 피해가 가는 거야.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박태식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진이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줘야겠어. 해고라는 말씀입니까?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지. 퇴직금은 합의금으로 쓸 거고 나머지 정리는 내일까지 하고. 수고했어. 성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핸들을 잡고 산학금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되다니요. 사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마저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성진이 간청했지만 박태식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상대방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 있어. 그쪽 요구대로 안 하면 나도 피해본다고. 원망하려면 내 운명을 원망해. 그렇게 성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고 평생 모은 퇴직금은 빼앗기고 게다가 뺑소니범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어요. 택시 업계는 좁아서 어디를 가도 뺑소니 기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성진은 반지하 방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쫓겨날 판이었어요.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사고 때 허리를 다쳐서 예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이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택시 회사에 문의해봤지만 사고 이력이 있는 노인 기사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칠흑 같은 절망이 성진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성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좁고 어두웠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수술비를 내주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누명뿐이었습니다. 문득 서아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른이에요라는 문장이 눈에 밟혔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해준 건 너희뿐이었다, 서아야. 성진은 편지를 집어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상은 차갑고 잔인했지만 이 편지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이들도 분명 힘든 시간을 견뎠을 거야. 나도 버텨야 해. 성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 다짐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택시 손님 중 한 명이 했던 말이었어요. 기사님,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시면 이서아 변호사 찾아가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변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약자 편에서 싸우는 변호사래요. 이서하 변호사. 그 이름이 성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료 변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성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높은 빌딩 숲 사이, 성진은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제니 리 법률사무소. 제니 리. 미국에서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뒤 뉴욕의 대형 로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그녀는 30살에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승소기계라고 불렀어요. 권력과 돈을 앞세운 자들이 가장 마주치기 싫어하는 변호사, 약자의 편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시절 손님에게서 들었던 그 이름,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죠. 성진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성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노인. 이 고급 빌딩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니 리 법률사무소요. 몇 층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성진을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알려주었습니다. 23층이요. 근데 예약은 하셨어요? 아, 예약이요? 못했는데. 그럼 아마 오래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제니 리 변호사님 되게 바쁘시거든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문전박대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련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성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제니 리 변호사님 뵐 수 있을까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예약이 다 차 있어서요.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요? 저 사정이 급한데. 성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형편인데 다음 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약이 다 찼다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무태 안경,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눈에 익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직원이 그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일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대답하며 서류를 넘기다가 문득 접수대 앞에 서 있는 성진을 보았습니다. 제니리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란 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의 한국 이름은 이서하였습니다. 20년 전 겨울밤 차가운 거리에서 떨던 그 12살 소녀가 이제 32살의 변호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 서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이 어르신은요? 아, 상담 오셨는데 오늘 예약이 다 차서요. 다음 주로 안내해 드리려고 했어요. 제니, 아니 서하가 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굽은 노인. 낡은 점퍼 소매가 해지고 운동화 앞코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힘없이 서 있는 그 뒷모습에서 서하는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성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성진은 고개를 숙이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저 택시 기사인데요. 아니, 택시 기사였는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직금도 빼앗기고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님 찾아뵐 형편도 안 되는데 여기서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고 들어서요. 성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하는 성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깊이 팬 주름, 삶의 무게에 짓눌린 것 같은 슬픈 눈동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에 마주쳤던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직접 들을게요. 여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님, 다음 일정이 30분만 미뤄주세요. 서하는 단호하게 말하고 성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성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하를 따라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상장과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쿨 졸업장과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서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낡은 점퍼가 고급 소파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괜히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서하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성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빗길에 끼어든 외제차, 가드레일 충돌, 뺑소니, 누명, 그리고 퇴직금 갈취와 부당 해고까지. 말하는 동안 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40년 넘게 택시를 몰았습니다. 사고 한 번 낸 적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닌 사고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 나이에 갈 곳이 없어요, 변호사님. 서하는 성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짓밟히는 약자들,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사람들. 서하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건설업체 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요. 서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 서하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어르신이 다니시던 택시 회사요. 대박운수입니다. 대박운수. 서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기사들에게 과도한 산학금을 물리고 부당 해고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사건 맡을게요. 성진이 놀란 눈으로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저는 수임료를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이런 사건은 제가 무료로 맡아요. 돈 없다고 정의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차갑게 외면당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하는 성진에게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직 싸움이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 말에 성진은 코를 훌쩍이며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서하는 문득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딘가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본 누군가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입양 간 뒤로 한국에서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다만 따뜻한 손길과 호빵 냄새, 그리고 새 신발의 감촉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셨죠?
그럼 주변 CCTV를 확보해야 해요. 사고 현장 근처 건물이나 가게에 영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대박 운수 쪽도 조사해 볼게요. 부당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에요. 퇴직금 갈취는 더더욱 불법이고요. 서아는 메모를 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진은 그런 서아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약자 편에 서서 싸워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능력 있으신 분 같은데 돈 되는 사건만 맡으셔도 될 텐데. 서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힘들고 외로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성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성진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성진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변호사님, 이거 별거 아닌데요. 상담료 대신 받아주세요. 봉지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싸구려 커피. 하지만 성진으로서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서아는 그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성진이 나간 뒤 서아는 캔커피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저 노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어딘가 그리운 느낌. 내가 왜 이러지?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어요. 저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의 재회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서아는 약속대로 성진의 사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대박 운수의 부당 해고 전력을 조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실은 팔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아의 대답이었어요. 몇 주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서아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편의점의 CCTV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외제차가 방향 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드는 장면, 성진의 택시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장면까지 전부요. 재판 결과는 성진의 완승이었습니다. 뺑소니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상대 측 운전자는 난폭 운전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어요. 대박 운수 역시 부당 해고와 퇴직금 갈취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진의 퇴직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날 성진은 법원 복도에서 서아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런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이 원래 억울하셨던 거예요. 저는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수임료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제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사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아였어요. 서아가 전화를 받으며 성진에게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보세요? 응, 지금 법원이야. 재판 끝났어. 뭐? 지금 온다고. 알았어, 로비에서 봐.
전화를 끊은 서아가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동생이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른대요. 같이 인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성진은 서아를 따라 법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누나,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내려왔어. 도아야, 인사해. 이분이 내가 말한 의뢰인 어르신이셔. 도아가 성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아입니다. 누나한테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성진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도아라는 이름이 귀에 익었지만 흔한 이름이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반갑습니다. 누나분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도아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원래 이래요. 돈 안 되는 사건만 골라서 맡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데 안 들어요. 야, 또 시작이다. 서아가 핀잔을 주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남매 사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성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두 분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어릴 때부터 둘이 붙어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서로밖에 없었거든요. 도아의 말에 성진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서로 의지하며 자란 남매라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크셨네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뿌듯해 하실 거예요. 성진의 말에 서아와 도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분이 있어요. 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릴 때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군요. 네, 언젠가 꼭 찾아서 은혜를 갚고 싶어요. 도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성진은 그 모습이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법원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진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르신? 서아가 놀라 성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요즘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성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진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이 앞으로 꺾였어요. 어르신. 서아와 도아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성진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기 전에 도아가 재빨리 받쳐 안았어요. 누나, 119 불러. 도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응급신고를 했어요. 성진은 의식을 잃은 채 도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성진의 손을 잡고 연신 이름을 불렀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성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서아와 도아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아는 성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급차가 급커브를 돌면서 성진의 옷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이었어요. 도아가 지갑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코팅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 한 장,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구급차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아가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12살쯤 된 여자아이와 5살쯤 된 남자아이. 둘 다 새 운동화를 신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옆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서아,
도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아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돌아보았어요. 도아가 내민 사진을 본 순간 서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서아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과 도아가 웃고 있는 사진.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 운동화를 선물 받고 기뻐하던 날 원장 선생님이 찍어주셨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도아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쪽지였어요. 도아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도아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해 주신 그 숭고한 뜻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기사님의 선함이 아이들의 평생 날개가 될 것입니다. 도아가 쪽지를 읽는 동안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서아도 그 내용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님, 택시기사. 20년 전 겨울밤 1,000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럼 1,000원이면 충분해라고 말해주었던 그 아저씨. 호빵과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었던 그 아저씨. 새 운동화를 사다 주었던 그 아저씨.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아저씨야? 도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코팅된 1,000원짜리를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누나가 택시비로 냈던 그 1,000원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돈을 쓰지 않고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내 수술비를 내주신 거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찾던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들것에 누워있는 야윈 노인이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성진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서아와 도아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 우리 때문이야. 내 수술비 때문에 평생을 저렇게 사신 거야. 서아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익숙함, 설명할 수 없던 따뜻한 느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말씀하셨잖아. 40년 넘게 택시를 몰았다고. 사고 한 번 낸 적 없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셨을까? 왜 반지하에서 사셨을까? 다 우리 때문이었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서아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저희가요.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상태도 심각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시고 버티셨던 것 같아요. 서아와 도아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양실조, 과로, 치료를 못 받고 버틴 허리. 그 모든 것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릴 수 있죠? 제발요. 도아가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보호자분들이 잘 돌봐주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서아와 도아는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성진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누나, 우리가 꼭 보답해야 해. 도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저씨한테 해드려야 해. 이제부터 우리가 아저씨 가족이 되는 거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절대 안 놓칠 거야. 20년 동안 찾던 은인이잖아.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 거야. 두 사람은 응급실 문 앞에서 밤새 성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꼭 쥔 1,000원짜리 지폐가 20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성진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소리. 병원이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병실 한쪽 소파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아였어요. 불편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잠든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도아도 있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지? 성진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성진과 눈이 마주치자 서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서아의 목소리에 도아도 잠에서 깼습니다. 두 사람이 성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왜 여기 계세요? 우신 거예요? 성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서아가 성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아저씨. 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서아예요. 20년 전 그 서아요. 제가 1,000원어치만 태워달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아라고. 이 사람이 그 서아라고. 그리고 저는 도아예요. 아저씨가 새 운동화 사주셨잖아요. 저한테 직접 신겨주셨잖아요. 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성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20년 전 그 아이들이라니요. 그 추운 겨울밤 택시 뒷좌석에서 호빵을 나눠 먹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자신 앞에 서 있다니요. 서아야? 도아야? 정말 너희니?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와 도아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다 알았어요. 도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수술비를 아저씨가 내주신 거 다 알았어요. 아저씨 지갑에서 원장 선생님이 쓰신 쪽지가 나왔어요. 20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성진은 당황했습니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들킨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저씨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희한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서아가 성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도아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저씨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진은 서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1,000원을 내밀며 떨던 그 눈이 지금은 자신을 걱정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서아야, 너 정말 잘 컸구나. 훌륭한 변호사가 됐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저희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힘든 사람들 돕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성진은 그제야 서아가 상담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자신 때문이었구나 싶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아야, 너도 다리 다 나았구나. 잘 걷더라. 네, 아저씨. 수술 잘 됐어요. 아저씨 덕분에 뛸 수도 있어요.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해요. 도아가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성진은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내 꿈은 늦어도 됐지만 이 아이의 다리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됐으니까요. 성진이 입원해 있는 동안 서아와 도아는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도아는 성진을 고통받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아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도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을 전공하고 투자업계에서 천재라 불리며 승승장구해왔어요. 25의 나이에 수천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젊은 거물이었습니다.
대박 운수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도아가 조사를 지시하자 직원들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대박 운수는 오래전부터 기사들을 착취해온 악덕 회사였어요. 과도한 산학금, 부당해고, 퇴직금 갈취. 성진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사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박 운수 재무 상태 분석해. 그리고 주요 거래처랑 대출 현황도 다 파악해. 도아는 대박 운수의 약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불법 대출, 분식회계, 탈세 혐의까지. 법과 자본의 힘을 총동원해 대박 운수를 압박했어요.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도아 인베스트먼트와 거래하던 금융사들이 대박 운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대박 운수는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한편 서아도 법적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조작한 건설업체 사장 아들과 그 배후 세력을 철저히 파헤쳤어요. 뺑소니 누명을 씌우기 위해 경찰과 결탁한 정황, 대박 운수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성진을 해고하게 만든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서아는 법정에서 냉철하게 변론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들이 합의를 제안했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합의요? 이 사건은 합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재판 결과 건설업체 사장 아들은 무고죄와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결탁했던 경찰 관계자들도 직위 해제되었어요. 대박 운수 사장 박태식도 노동법 위반, 횡령,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아는 경영난에 빠진 대박 운수를 인수했습니다.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파산 직전에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서 전혀 다른 회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대박 운수가 아닙니다. 도아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이름은 한성진 장학운수재단입니다. 성진이 병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진 장학운수재단? 네, 아저씨. 도아가 병실로 찾아와 설명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한 택시 기사들의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사들의 치료비를 대주고 정직하게 일하는 기사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성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아야, 이게 무슨... 아저씨, 20년 전 아저씨가 제 다리를 고쳐주셨을 때 아저씨는 택시 한 대를 포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없던 기적을 만드신 거였어요. 도아가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저씨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도아를 지켜낼 거예요. 아저씨는 그저 지켜봐 주세요. 아저씨의 선함이 얼마나 거대한 숲이 되었는지요.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니요. 서아가 병실 창가로 성진을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그 거리 위로 노란색 택시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옆면에는 한성진 장학운수재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아저씨, 저 택시들 보이세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 택시들이 다 아저씨 이름을 달고 다녀요. 저 택시들이 번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저씨가 저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성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택시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지난 20년의 고단했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베푼 한 번의 친절이 이렇게 됐어요. 도아가 성진 옆에 섰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아저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저씨의 선함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성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갓길에서 떨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요.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아저씨는 충분해.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와 도아가 동시에 성진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 창가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한성진이라는 이름을 단 택시들이 희망을 싣고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성진은 이제 더 이상 반지하 방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서아와 도아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베란다 너머로 공원의 나무들이 보이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처음에 성진은 사양했어요. 이런 큰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너희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하지만 서아와 도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건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아저씨 돈으로 산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성진은 아이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수술을 받아서 이제는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았어요. 침침하던 눈도 백내장 수술 후에 훨씬 밝아졌습니다. 서아는 바쁜 와중에도 매주 주말이면 성진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서아는 성진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뭐든 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성진이 대답하면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법정에서는 냉철한 검사 같은 모습이지만 성진 앞에서는 다정한 딸이 되었습니다. 서아가 요리하는 동안 성진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호빵 반 조각을 동생에게 양보하던 12살 소녀가 이제는 직접 밥상을 차려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무릎은 괜찮으세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너 걱정 안 해도 돼. 안 돼요. 제가 아버지 주치이거든요. 아픈 데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서아가 엄포를 놓듯 말하면 성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렇게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도아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바쁜 사업가였지만 퇴근길이면 늘 성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가득 사들고 왔어요. 제철 과일, 건강식품, 따뜻한 옷. 성진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도아는 알아서 챙겨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즘 좋다는 건데요. 드셔보세요. 도아도 성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서아와 도아에게는 미국의 양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고 남매는 그분들께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성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건 핏줄을 넘어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도아야, 이렇게 자꾸 싸우면 아저씨가 부담스러워. 아버지, 또 아저씨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도아는 중요한 경영 결정을 앞두면 꼭 성진을 찾아왔어요. 회의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성진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큰 투자 건이 있는데요. 수익은 좋은데 뭔가 찜찜해요. 성진은 투자나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도아가 원하는 건 전문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찜찜하면 하지 마.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성진의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이 도아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복잡하게 얽힌 숫자와 계약서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성진의 말 한마디가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 멘토예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았어요. 도아가 진지하게 말하면 성진은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희가 잘난 거지. 거실 한쪽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성진이 처음 사준 새 운동화 2켤레, 도아가 만든 종이 택시 모형, 서아가 쓴 편지, 그리고 코팅된 1,000원짜리 지폐. 서아와 도아가 유리 진열장을 특별 제작해서 그 안에 보관해 두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서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진은 가끔 그 진열장 앞에 서서 물건들을 바라보았어요. 낡고 색이 바랜 운동화, 모서리가 다른 종이 택시, 누렇게 변한 편지. 하나하나가 20년의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도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라이브 가실래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드라이브? 네, 제가 운전할게요. 누나도 같이요. 잠시 후 도아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아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서아가 조수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 뒷좌석에 타세요. 성진이 뒷좌석에 앉자 도아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햇살이 반짝이고 거리의 나무들이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달려요. 목적지 없이요. 도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향했어요. 푸른 들판과 산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가 라디오를 틀자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성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똑같이 차를 운전하며 달렸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갓길에서 떨던 아이들을 태우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미터기를 켜지 못하고 1,000원만 받았던 그 밤. 그 선택이 오늘의 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서아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너희를 처음 만났던 날 생각이 나서.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날 많이 생각해요. 너무 춥고 무서웠는데 아버지 택시에 타니까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그때 저 진짜 행복했어요. 나도 그랬어. 너희 보면서 내 아이들 생각났거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도아가 백미러로 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아들딸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다행이지. 이 나이에 이런 자식들을 얻다니.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며 세상이 온통 따뜻한 색으로 감싸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매주 이렇게 드라이브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미터기 안 켜도 되고 손님 안 태워도 되고 그냥 셋이서 달리는 거예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터기 없는 여행. 산악금 걱정 없는 드라이브. 평생 택시를 몰며 그런 순간을 상상만 했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좋지. 매주 가자. 차가 언덕 위에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성진은 양옆에 선 서아와 도아를 바라보았어요. 서아가 성진의 팔짱을 끼고 도아가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에 만났던 세 사람이 이제 가족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 버리지 않아 주셔서. 서아가 속삭였습니다. 버리다니.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성진이 대답했습니다. 도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평생 아버지 모실게요. 이제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성진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전 1,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아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성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는 서아가 앉아 성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도아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미터기를 켜지 않았던 그 택시. 그날 성진이 멈춘 미터기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멈추지 않는 행복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지였구나.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가장 안락한 도착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그 은혜가 자손에게 미치고 한 사람을 해치면 그 재앙이 자손에게 미친다. 오늘 사연 속 성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원밖에 없던 아이들에게 미터기를 끄고 따뜻한 호빵을 건넨 그 작은 선택이 20년이 지나 자신의 전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베푼 것이 아무런 보답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은 절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어딘가에 묻혀 있다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안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안부를 묻겠습니다.